그 다음에 기획 문서의 표현이에요. 기업 내에서 활용되는 기획 문서의 종류입니다. 첫째, 품위서예요. 품위서. 품위서는 그 진행 여부를 묻는 거예요. 진행할까요? 아니면 스톱할까요? 이걸 묻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결제는 주로 그 의사 결정자한테 올라갑니다. 주로 그 품위서는 그 품위서의 종류에 따라서 회사에는 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결제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담당, 과장, 부장, 상무, 사장. 근데 어떤 건 부장 정결이면 과장 도장 찍고 과장 결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장 올라가면 부장이 최고 사장 있는 데다 건너뛰고 결제를 합니다. 박희재 이렇게 다 결제를 해요. 이건 부장 정결 사항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총 예산의 규모,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책임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책임성의 유한함을 그 기업에서는 항상 그 일의 효율성을 통해서 나누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은 어디까지 해서 결정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정결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결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한지. 이거는 그 진행하고자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바라는 서류가 기한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이것은 업무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자, 어떤 회의 결과 보고서. 또 이런 게 많죠. 회의 결과 보고서. 또는 그 무슨 그 위원회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무슨 행사 결과 보고서. 자, 이런 것들이 여기 그 해당이 되어 있고. 시행무는 자, 결제를 덕한 안건에 대해서 명령문과 같이 공문을 발송할 때 작성하는 문서. 자,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합니다 라고 하는 시행 공문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글쓰기의 그 문장 표현, 개념적인 설명에 적합합니다. 자, 조목별로 간추려 쓰는 간결한 문장이 자, 여타의 표현 기법을 복용할 수 있어요. 단점은 임팩트가 작고 이미지 확대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서체를 구별하여 좀 눈에 잘 띄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 표현. 이건 선, 도표 등을 사용해서 논리 흐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든지 좌우지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요거는 문자 스페이스가 좁고 자수의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정서적인 내용, 감각적인 정보는 다소간 어렵습니다. 데이터 내용도 그래프, 표 등을 사용해서 수치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획자의 분석 작업을 행하는 데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접촉이 덜한 상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소설가한테 막 수치적으로 들어가서 그래프를 보여주면 소설가는 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표현. 말로만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그런 뉘앙스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리얼리티하게. 그러나
기획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장 기법의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논리적일 것. 서론, 성결후론 또는 기성정결의 논리적 구조를 가질 것. 그러니까 결론을 앞에 두느냐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느냐. 보통 보면 결론을 앞에 두는 게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절항의 구분과 수준이 적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됩니다. 문장을 짧게 끊어서 접속사, 부사, 형용사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 문서의 표현은 명확성, 논리성, 간결성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확할 것. 명확할 경우 OW1H 플러스 1H를 추가하면 how much. 이건 예산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사여구나 정서적 표현을 피할 것. 문체 용어 통일, 전문 용어에는 주석을 붙일 것. 그렇게 해서 명확성, 간결성, 논리성이 우리 문장 기법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의 시각화 기술. 시각화는 뭐예요? 주의 집중과 관심 유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이나 이미지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핵심 사항, 요점 중심으로 내용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생각, 사실을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자료의 작성법은 근데 이건 의지가 중요해요. 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도표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면 그 효과성을 충분히 또 그 신미성이 있거든. 보고서는 그 보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작성해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도 그래프 배열 배치, 강약 표현의 방식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본능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본능적, 유전적, 태생적 능력보다라도 후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석 등의 추가 정보를 기입해서 섬세함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시각 자료를 많이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기의 활용, 도구의 활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시각화를 위한 시각화. 이것은 참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각화의 종류예요. 자, 논리성, 명확성, 간결성을 추구하는데 전체 구상, 주제 전체를 생각하고 주제의 구성 요소를 다 모읍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요소끼리 몇 개의 덩어리나 블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 구상을 하게 되죠. 블록 간 관계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 관계를 분석해요. 전체와 부분, 중복. 흐름상의 관계로 시간 순서, 인과관계, 추이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구성. 하나의 흐름 속에 블록의 위치를 정해봅니다. 그 다음에 표제와 추가적인 문구를 기입을 합니다. 전체의 논리성에 따라서 테두리 및 흐름선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완성 및 검증이에요.
형태를 정리하고 강조점을 부각시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바라본다. 결국은 뭐냐?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죠. 빠진 점, 지나친 점은 없는가? 이건 굉장히 많이 해보면 늘어요. 보통 보면 그 문서는 텍스트 또는 숫자로 구분해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텍스트는 보통 쭉 개조식으로 나열해서는 잘 몰라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흐름식으로 하는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언어예요. 언어를 갖다가 텍스트를 이와 같이 만들어요. 굉장히 알기 쉽죠. 근데 숫자는 뭐 이걸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뭐 방법은 뭐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딱 보면 그림이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기획가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자, 요건 텍스트예요, 텍스트. 내용, 큰 항목에 이런, 작은 항목, 이렇게. 요거는 이제 큰 토픽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변환이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집합 관계. 가장 큰 것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MEC적인 방식이죠. 소위 말해서 조직 분석의 7S가 이거죠. MEC적인. 이것도 MEC적인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단계별로 이렇게 시간적 추이를 가지고 가는데 시간적으로 갈 때 각각의 이벤트별로 또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경우 요거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하나는 이렇게 3개로 세분화돼서 2, 3은 와서 6으로 합쳐지고 4는 5로 가서 다시 6으로 합쳐지고 7로 모으는 이런 다이어그램.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화의 종류는 제일 많이 쓰는 건 도표, 그 다음에 그래프예요. 그래서 도표는 문자 정보보다 숫자 정보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행렬을 사용하고 표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표제는 재구분할 것이 결정하고 소제목에 표제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입 숫자의 명칭, 단위를 꼭 써줘야 돼요. 이와 같이 도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단위는 항상 써줍니다. 단위는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자나 그림으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뭐 워낙 다양하죠. 핵심 그래프로 그릴 것, 전달하고자 하는 최적의 그래프로 그릴 것,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특정 항목을 수치화할 것, 원그래프, 끝근선, 청그래프, 방사선 그래프, 구성 비율 그래프, 삼포도 이거 외에도 많아요. 자, 이런 것을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두 가지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기획가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엑셀. 그 다음에 엑셀보다 더 좋은 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자, 엑셀은 수많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통계 패키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미니탭, 점프, SPSS, R 등의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시각적 분석 도구로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익히면 훌륭한 기획자가 됩니다. 기획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표예요.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는 이렇게 추이를 보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항목별로 어떤 항목이 크고 어떤 항목이 낮다. 이런 게. 원 그래프는 전체의 비중을 이렇게 볼 때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몇 대 몇 그래프, 피라미드 그래프, 피라미드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레이더 차트는 전체 이런 그 항목에서 각각 항목이 이렇게 얼마를 차지하나 이렇게 항목별로. 자, 이런 게 레이더 그래프. 파레토도는 큰 것부터 작은 데까지 이렇게 나열되는 거고 파레토도. 펜 차트, G 차트, 플로트 그래프, 매트릭스도, 플로우 차트, PC본, 개통수 그래프, 간트 차트. 마찬가지로 이런 차트는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획할 때 이 장표를 꼭 와서 이쪽을 보세요. 사물의 어떤 연관성을 표현하는 차트가 뭐가 있느냐 보면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작업 순서를 보여주는 차트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플로우 차트. 그래서 어떤 도구를 찾을 때 이 위에 내가 그 이미지화해야 될 도표의 성질이 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왼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활용이에요. 베이직 차트 폼입니다. 이건 파이 차트. 그 다음에 바 차트. 칼럼. 그 다음에 스텝. 커브. 서페이스. 그 다음에 도트. 각각의 도트 차트는 주로 이제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에 주로 활용이 돼요. 코릴레이션 또는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죠. 그럴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들은 주로 빈도 분석, 분포죠. 그 다음에 이런 분석은 어디다 쓸까요? 주로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석이죠. 시계열도. 그 다음에 이건 아이템 컴패리즌. 그 다음에 이것은 컴포넌트 컴패리즌, 성분 분석. 자,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어요. 역시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연습이 베스트다. 그러기 위해서 엑셀 그 비즈니스 엑셀 전문가 과정 또는 빅 식스 시그마 GB 과정 이런 과정에 참여하시면 비즈니스 엑셀을 이용해서 이런 도표를 그리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빅 식스 시그마는 미니탭이나 또는 점프를 이용해서 이런 도표를 그리는 방법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문서 문장의 4대 원칙이에요. 원칙 1.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다. 읽는 사람. 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에요. 간결하게, 알기 쉽게, 짧게, 알기 쉽게, 간결하게. 그 다음에 쉬운 단어로. 쉬운. 언어 사용은 하지 않는다. 일반화되지 않는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잘못된 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밝은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근데 죽어있는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글쓰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 살아있는 글쓰기. 살아서 생생하게 적어나듯이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상식을 지킨다. 자, 첫 단어는 들여 쓴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첫 번째는 여기 한 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다와 와 중에서 하나로 토기하다. 뭐뭐이다. 그 다음에 그 입니다를 쓸 거냐 이다를 쓸 거냐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입니다를 쓴 건 항상 입니다. 이다를 쓴 건 처음부터까지 이다 결정해야 돼. 주어와 수로를 확실히 한다. 우리나라 말은 그 주어를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기획서에서는 빠짐없이 사용을 합니다. 끊어지는 곳에 반드시 쉼표를 찍는 것. 문장이 끝나는 점에 구두점을 찍는 것. 그 다음에 특수한 용어에는 반드시 설명, 주석이죠. 주석을 붙인다. 그 다음에 본문의 흐름에 맞지 않는 설명은 각주를 넣는다. 인용은 이와 같이 어디서 따왔다는 걸 확실히 구분해준다. 자, 인용문은 원문을 정확하게 기재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서의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출 일시와 제출자 이름을 명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와 외교적인 수사는 생략합니다. 편지가 아니에요. 고르지 않은 날씨에 어쩌고저쩌고 이건 편지예요. 그 다음 주제를 맨 앞에 명확히 기술합니다. 경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상적이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는 피합니다. 요점은 번호를 매깁니다.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다. 전체 문장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기술합니다. 그 다음에 4대 원칙의 마지막 네 번째, 독자적 표현을 피한다. 논리 전개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목 선택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제목에 굉장히 성부처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제목에 맞는 내용, 이게 핵심 키워드. 제목에 맞는 내용. 그래서 뭐에 비하면 뭐뭐라는 비교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프로세스를 설명하면 좋고요. 도표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 뭐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뭐일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안 됩니다. 무엇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부분에 얽매여 전체를 놓치지 않도록. 수식어는 최대한 금지입니다. 자화자찬은 피하고요. 상대의 의문사항은 질문하기 전에 미리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고 목적에 적합한가?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고 내용에 정확한가? 자, 이게 이제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렇게 매기면 5, 4, 3, 2, 1. 그래서 보고서를 다 쓴 다음에 자기가 여기 다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야 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했을 때, 자, 보고서 내용에 적합함, 오케이. 보고 내용에 적합함, 간결함,
아주 쉽게 용이함, 완결성, 적절한 타이밍. 이런 보고서가 뭐예요? 베스트다.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 적합한가? 이것은 보고서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슈와 주제가 수요자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읽고 나서 왜 이런 보고서를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면 안 돼요. 이런 보고서를 해주다니 너무 막 고맙기도 하고 막 칭찬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이런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예요. 그 다음에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토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작성자와 이해관계와 선입견을 배제한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 중립적 입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서의 의견만 반영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분명한 내용을 정확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거짓되게 작성한 보고서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간결하게 정리했는가. 자, 보고하라는 내용과 취지가 간단 명료하게 드러난 보고서. 내용과 구성이 산만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내용, 불필요한 미사이고 수식어는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단어를 너무 압축해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 개수력, 즉 뭐뭐 하였음 형태로 끝맺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전문 용어나 어려운 한자, 불필요한 외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논리적 비약 금지, 단계적,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예시나 사례를 제시하고 그래프나 그림으로 도식화합니다. 내용의 상세를 포괄하는 소제목을 붙이면 좋습니다. 자, 가장 훌륭한 보고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으면 이것이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가 충분히 보고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물어보면 작성자가 소화불량에 걸려 있으면 이것은 보고서가 결코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결성입니다. 보고서 자체만으로 추가적인 보고 없이 의사결정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받는 사람으로 한 입장에서 의문점을 체크해보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보고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보고서라도 이것은 보고서의 생명을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 보고서가 책상 위에 딱 도착할 때 이건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보고서 기획을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부분 뭐 언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체적 프랙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상당히 다소간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역시 실제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평소에 이런 소그룹 활동 또는 뭐 비즈니스 전략 과정이나 또는 또 비즈니스 엑셀 또 마케팅 이런 과정에 참여해서 그룹 활동을 해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이 기회를 자꾸 가지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차츰 익숙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토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